처음에는 망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 최고 문화 전문지의 베테랑 평론가 에단 마커스의 고백입니다. 25년차 냉철한 비평가가 한국 애니메이션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4월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불과 2주 만에 북미 박스 오피스 5,451만 달러를 돌파하며 기생충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주제의 애니메이션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CG 회사가 1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적, 거의 망할 뻔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대작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미국 문화평론계의 냉소적 원로가 한국 애니메이션에 무릎 꿇게 된 놀라운 이야기, 킹 오브 킹스의 숨겨진 성공 비화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망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국의 작은 CG 회사가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은 결국 미국을 울리고 봉준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뉴욕의 한 영화관. 미국 최고 문화 전문지 소속 에단 마커스는 얼굴을 찌푸린 채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냉철한 비평가인 그는 사내 메신저에서 동료들이 떠드는 킹 오브 킹스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죠. 기생충을 넘은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웃기지 마라. 에단은 손목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집장의 강요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사회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부활절 특집으로 써야 해. 이게 요즘 핫하다고. 편집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성공한다고? 그것도 한국산이? 에단은 중얼거렸죠. 그런데 영화관 앞에 도착한 에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사회장 앞은 이미 북미 관객들로 가득 찼고 특히 가족 단위 관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개봉 첫날 수익이 무려 701만 달러. 단 하루 만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는 속보가 에단의 폰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에단이 줄을 서는 동안 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빠, 이 영화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 대단한 기술로 만들었대. 디즈니보다 더 멋진 걸 보여줄 거야.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의 마음속에 작고 낯선 파동이 일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 동안 직감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영화,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에단은 숨을 멈췄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3D 그래픽의 밀도는 그가 본 어떤 애니메이션보다 뛰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종교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픽사의 최신작을 보는 듯 했죠. 이게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에단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프닝 크레딧에는 분명히 모펙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화는 예상과 달리 예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대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류의 이야기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시선은 드림웍스의 이집트 왕자보다 섬세했고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따뜻했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걸? 이렇게까지? 에단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알던 한국 애니메이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영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 장면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극장 안의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에단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에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그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 약속. 마지막 작별 인사.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시네마스코어 관객 평점 어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곧바로 전해졌죠. 에단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다. 호텔로 돌아온 에단은 밤새 기사 초안을 썼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북미 극장가를 울리고 있다.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신념이고 기술이고 예술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에단은 모팩 스튜디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모팩은 해운대, 명량, 태왕사신기 같은 작품의 VFX를 맡았던 한국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10년 동안 모든 것을 킹 오브 킹스에 쏟아부었다는 거였죠. 에단은 전화기를 들어 편집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심층 취재가 필요해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죠. 그 영화가 그렇게 좋았나? 자네가 좋아했다니 놀랍군. 이건 단순한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에단은 모팩 스튜디오 장성호 대표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장 대표는 영상통화로 인터뷰에 응해주었어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작품이 필요했습니다. 장 대표가 설명했죠. 그래서 예술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종교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싶었죠. 에단은 제작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 대표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제작비는 약 360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얼리얼 엔진 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어요. 배우들이 먼저 모션 캡처로 연기를 하고 그걸 실사처럼 촬영한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했죠. 사실상 디즈니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퍼블릭 도메인 문학을 각색했어요.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결합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장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의 2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흥미로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미국 관객들은 대부분 이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장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사회 후 많은 관객들이 이게 정말 한국 영화인가요? 라고 물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단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모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실패할 위험이 컸을 텐데요. 장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해운대나 명량 같은 영화의 VFX를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리우드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관객조차도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저희는 작은 꿈을 꿨어요.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관객을 감동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심지어 투자자들조차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단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 역시 이 영화를 비웃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에단이 물었어요. 장 대표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자금이 바닥나고 스태프들이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자했어요. 제 아내는 미쳤냐고 물었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마도 조금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에단은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킹 오브 킹스의 누적 수익이 5,451만 달러 약 787억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에서 거둔 수익인 5,384만 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이었죠.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영화가 되었다. 에단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에단은 이 순간을 목격하는 특권을 가진 자신이 갑자기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판 기사는 잊으세요. 이건 특집 커버 스토리감입니다. 에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죠. 좋아, 에단.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믿지. 마감일은 내일 오후야. 에단은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25년 경력 중 가장 열정적으로 글을 썼어요. 기사 제목은 더 킹 오브 킹스 한국 할리우드를 다시 쓰다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에 주목했어요. 미국 주요 영화 매체들은 앞다투어 킹 오브 킹스와 모팩 스튜디오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 개봉이 예정되어 있었고 벌써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었죠. 그러나 에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냉소적이었던 자신이 왜 이 영화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단순히 기술력 때문일까? 아니면 스토리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에단은 자신의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킹 오브 킹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에단의 기사를 공유하며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에단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장성호 대표였습니다. 에단 씨, 기사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에단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주셔서요. 장 대표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에단은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기사에 오류가 있었던 걸까? 사실 킹 오브 킹스는 처음부터 종교 영화로 기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에단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 대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하던 작품은 한국 역사를 다룬 애니메이션이었어요. 하지만 투자가 끊기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죠. 그때 미국 투자자가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주제로 바꾸면 투자하겠다고요. 에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고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행히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발견했고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에단은 장 대표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신념이고 기술이고 예술이다. 그의 말은 여전히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죠.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에단이 물었습니다. 장 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느꼈습니다. 에단 씨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같아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쩌면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죠. 장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팀은 종교 영화를 만들게 된 상황에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단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자신이 왜 그토록 감동받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장 대표님, 제가 후속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실제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한 기사요. 괜찮으시겠어요? 장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희 팀의 노력과 열정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에단의 후속 기사 킹 오브 킹스 절망에서 피어난 기적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영화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북미 박스 오피스 수익은 1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7월 개봉과 함께 국민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주 관객 수만 해도 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확인하러 극장을 찾았습니다. 에단은 한국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팩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하고 제작 과정을 상세히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흔쾌히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에단은 생각보다 작은 모팩 스튜디오 사무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기술력은 어느 할리우드 스튜디오보다 뛰어났어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장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기획했던 한국 역사 애니메이션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요. 에단은 취재를 마치고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장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장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개봉 첫날 미국의 어느 극장에서 한 가족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울고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요.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영화를 보고 아버지를 떠올렸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단은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콘텐츠 강국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진정한 마스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스의 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두 젊은 여성이 한국의 무인 매장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도둑질 안 하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들이 며칠 만에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는 신뢰로 만들어진 나라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중간에 일어나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애틀에서 온 25세 친구 리사와 에밀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K-팝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휴가를 맞아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깔끔하고 조용한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미국 공항처럼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두 사람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통화를 하더라도 정말 작은 소리로만 하니까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했어요. 그리고 노약자석은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고 해요. 리사가 에밀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여기 사람들 진짜 다르지 않아? 뭔가 질서정연해.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미국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 가려고 나왔는데 길에서 발견한 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었어요. 문 앞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니 24시간 운영되고 직원 없이 셀프로 이용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야? 직원이 없다고? 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밀리도 궁금해하며 덧붙였죠. 진짜 신기하네.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냉동고에 가득 들어있고 계산대에는 바코드 스캐너와 결제 단말기만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품을 골라서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된다는 간단한 설명이었죠. 두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리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훔치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다가 실수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아이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아이스크림을 주워서 다시 냉동고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이거 떨어뜨려서 포장이 좀 찢어졌어요. 다른 걸로 골라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다른 걸로 고르자. 우리 아들 참 착한 애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리사와 에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조차 이렇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에밀리가 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와, 저 아이 봤어?
포장이 찢어진 것도 솔직하게 말하네. 리사도 감탄하며 답했어요. 정말 대단해. 미국 같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져갈 텐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리사가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 뭔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무인 매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홍대 근처에 있는 무인 밀키트 매장이었어요. 입구에서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밀키트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파스타, 리조또 같은 서양 음식까지 가득했어요.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저렴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신기했어요. 골라온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끝이었습니다. 포장도 스스로 해야 했는데 포장지와 봉투, 아이스팩까지 모두 셀프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편리하다. 그런데 포장재를 공짜로 막 가져다 써도 되는 거야? 리사도 신기해하며 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미국 같으면 포장재도 따로 돈을 받을 텐데. 무인 사진관도 체험해봤습니다.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가서 동전을 넣고 사진을 찍는 건데 다양한 배경과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면 자동으로 인화되어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나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부스를 나오면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고장나거나 망가지지 않는 게 신기해. 미국 같으면 벌써 누군가 부셔놨을 텐데.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정말 그래. 여기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아. 무인 카페에서는 원두커피를 직접 뽑아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 사용법이 한국어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가격도 일반 카페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이 범죄 없이 유지되는 걸까? 리사의 질문에 에밀리가 답했습니다. 정말 궁금해. 한국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마침 에밀리의 대학 친구 수진이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반가워하며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에게 두 사람은 그동안 경험한 무인 매장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어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외국 분들이 보기엔 신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리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미국 같으면 하루도 안 돼서 털릴 텐데.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국은 CCTV보다 신뢰와 배려가 먼저예요.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가 보면 그게 더 무서운 법이죠.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런 의미구나. 법적인 처벌보다 사회적인 시선이 더 무겁다는 뜻이네. 수진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배워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무인 매장 같은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양심도 공공재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은 리사와 에밀리는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문화가 부럽다. 에밀리도 덧붙였어요. 미국도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수진이는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의라는 문화도 한몫하죠.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문화도 있어요. 부정직한 일을 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외국인은 이런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헤어지면서 에밀리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무인 매장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어. 다음 날 두 사람은 명동에 있는 대형 무인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매장은 일반 편의점과 거의 똑같은 규모였어요. 음료수, 과자, 라면,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경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어요.
에밀리는 휴대폰 충전기를 사고 싶어 했는데 여러 종류 중에서 고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오는데 에밀리가 휴대폰을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숙소로 돌아가서 1시간 정도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휴대폰 어디 갔지? 에밀리가 당황하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리사도 함께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디서 썼지? 에밀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니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썼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아, 편의점에 두고 온 것 같아. 에밀리는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시간이나 지난 상황이었어요. 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 에밀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휴대폰에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두 사람은 허둥지둥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편의점에 도착해서 계산대 주변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휴대폰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에밀리는 휴대폰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여기 그대로 있었다고? 리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같으면 10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텐데. 그때 매장을 이용하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그 휴대폰 아까부터 거기 있었어요.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까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에밀리가 아주머니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기본이거든요. 리사도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하시네요. 이런 문화가 너무 부럽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리사,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1시간이나 지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니.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정말 그래. 이제야 수진이가 한 말을 이해하겠어. 한국은 정말 신뢰로 만들어진 사회구나. 두 사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강남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밤거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끄럽거나 위험한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무인 꽃잡 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예쁜 꽃들이 투명한 냉장고 안에 들어있고 동전을 넣으면 꽃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꽃까지 무인으로 팔다니. 정말 모든 게 가능한 나라네. 리사도 감탄하며 꽃을 하나 샀어요. 이 도시는 조용한 기적 같아.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워. 두 사람은 꽃을 들고 계속 산책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심지어 술에 취한 사람들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귀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리사에게 말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만든 문화야. 리사도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 가기 전에 두 사람은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무인 중고 책방이었어요. 작은 골목길에 있는 이 책방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입구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책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격표를 보고 돈을 양심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책을 보고 스스로 계산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어요. 소설책, 에세이, 만화책, 심지어 외국어 책까지 있었습니다. 각 책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에밀리가 한국어 공부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가격은 2,000원이었어요. 양심함이라고 적힌 작은 상자가 책장 옆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전과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2,000원을 양심함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미국에선 절대 불가능해. 하루도 안 돼서 책도 돈도 다 사라질 거야. 리사도 책 한 권을 골라 돈을 넣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책방 한쪽에는 방명록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놓았더라고요.
에밀리도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This country is built on trust. Thank you, Korea. 라고 영어로 적었어요. 리사도 Amazing experience. Korean people are so honest and kind. 라고 적었습니다. 책방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정말 감동받았다고 말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양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어.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두 사람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신기함부터 무인 매장들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놀라움, 그리고 휴대폰 사건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까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단순히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를 체험한 것 같아.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사람을 믿는 나라야. 진짜 선진국은 이런 곳이었구나. 에밀리도 깊이 공감하며 답했어요.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많지만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처음 봐.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출국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우리가 변해야 우리 도시에도 무인 매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처럼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보자.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우리부터 시작해보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두 사람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찍은 사진, 양심함에 돈을 넣는 모습,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평생 한국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다시 꼭 오고 싶어. 리사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신뢰 문화를 미국에서도 실천해보기로 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 믿고 더 정직하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에도 한국처럼 무인 매장이 많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두 미국인 여성의 특별한 한국 체험기가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을 바꾼 특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